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파란 책 저당권의 남은 부분입니다. 자, 페이지 64페이지를 보실까요? 3번부터 할 차례요. 일괄 경매 청구. 자, 일괄 경매 청구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A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대지에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대지에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을은 은행이라고 치고 을이라는 은행에서는 갑에게 대출을 하고 갑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건물을 지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지에 저당권을 잡았는데 요 대지 위에 건물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지의 담보 가치는 추락합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아도 건물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 담보 가치가 추락한다. 뭐 일종의 저당권이 침해된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저당권을 삼총사랍니다. 건물, 토지, 저당권 삼총사. 그럼 삼총사가 출제가 되면 법정 지상권 문제 아니면 일괄 경매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에 4월 1일 날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다면 건물이 보호돼야 됩니다. 건물을 보호하는 제도가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들어왔다면 건물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지상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를 넣을 수 있는 일괄 경매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면은 법정 지상권 문제,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면은 일괄 경매 문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을이 토지의 저당을 잡은 을이 지상 건물까지 한꺼번에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지어졌을 것, 그 다음에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할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일괄 경매가 인정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 X네요. 자, 일괄 경매는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다. 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면 이것은 법정 지상권 문제가 됩니다.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네요.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 그리고 설정자가 소유. 이러니까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2번은 X, 1번도 X. 자, 3번에 설정자가 축조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 그러면 이제 설정자가 처음에는 소유했다가 제3자한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제3자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설정자 소유에서 벗어나므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3번도 X가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 자, 이거 중요하네요.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토지를 빌렸습니다. 저당으로 잡혀있는 토지를 빌렸어.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저당권 설정자는 갑이고 A는 일종의 제3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건축하고 제3자가 소유한다. 그러면 을은 일괄 경매를 못해요. 자, 그러나 임차인 A가, 제3자 A가 건물을 건축했지만은 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건축했지만 저당권 설정자가 최종적으로 소유를 하게 됐으므로 일괄 경매는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3자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즉 제3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최종적으로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괄 경매는 허용된다. 맞네요.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경우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병.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 병이라는 사람이 축조를 했다. 그럼 병이 소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설정자 갑에게, 그죠? 갑에게 팔아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즉 저당권 설정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했다. 그 말은 병이 축조했지만 최종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일괄경매가 된다. 왜? 잘 읽어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에 건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설정자 갑이 소유함으로 일괄경매는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괄경매를 했을 때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을이 토지는 물론이고 지상 건물까지 일괄경매를 했어. 그러면 토지도 낙찰, 건물도 낙찰돼서 그럼 낙찰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 변제까지 건물에 대해서 받아갈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상 건물까지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저당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후반부가 틀렸죠.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5번은 X입니다. 자, 6번에 일괄경매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일괄경매는 을의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일괄경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일괄경매해야 한다. X입니다. 일괄경매 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토지만 경매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응? 토지만. 그 토지만 경매를 붙이면 낙찰이 잘 안 돼서 그렇지 토지만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 토지만 또 낙찰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6번은 틀렸습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는 없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래 맞죠? 자, 7번 볼까요?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하였다. 그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갑은 을의 건물 철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잘 보시면 갑 소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하였다. 갑이 건물을 축조하였어요. 그죠? 그러면 을 쪽에서 보면은 일괄 경매가 가능하네요.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후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토지를 경락받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저당권자라고 보겠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땅 주인은 S고 집주인은 갑으로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S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요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다면 철거가 안 되고 법정 지상권이 안 되면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존재했다면 법정 지상권이 가능한데 여기는 잘 읽어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일괄 경매는 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을 위해서 S 토지의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철거 청구하면은 법정 지상권으로 막을 수는 없고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의 철거 청구, 을이네요. 을이 경락을 받다. 이건 S가 아니고 을이네, 그죠? 자, 을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돼야 한다. 그래서 7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7번은 법정 지상권이냐 일괄 경매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 되려면 설정 전에 건물이 축조돼야 되는데 여기는 저당권 설정 후에 축조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땅 주인이 분리돼 버리면 집주인은 남의 땅에 당연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사용권이 없는 토지 위에 집이 들어 있으니까 땅 주인으로부터 철거 청구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건물 철거된다. 철거 청구가 들어오면은 거절할 수 없다. 자,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집주인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여기에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요 집에 대해서, 그죠? 갑하고 을 사이는 소비대차 계약과 설정 계약을 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 그러면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서 사용권을 취득한 자, 즉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 합니다. 제3취득자. 이렇게. 그러면 후손은 저당권자보다 후손이다, 그죠? 후손이 용익권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즉 경매 신청이 돼서 이 집이 만약에 낙찰이 되면, 낙찰이 되면은 후손이 전세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병은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취득자 전세권자 병이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뭐냐? 그래서 제3취득자 보호 문제, 이것이 이제 민법상의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전세권자가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는 병을 보호하는 제도가 병 스스로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3취득자 병에게 경매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보호가 미흡합니다. 왜? 병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반드시 병 앞으로 낙찰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미흡하다. 자, 그래서 나온 게 강력한 권리를 줍니다. 즉 제3취득자가 채무자 갑을 대신해서 갚아버리는 권리를 줍니다. 자, 을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 병은 후순위로서 전세권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병이 채무자를 대위해서 갚아버리면 채권이 소멸되고 저당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실행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병은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보호된다. 이게 대위 변제권입니다. 그러면 병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버리면 채무자에게 다시 받아내야 되겠죠. 그거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에게 대위 변제권, 즉 제3자 변제권을 주고 대신에 채무자에게 구상을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도 받지 않고 대위 변제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을이 경매를 신청해서 실행되니까 전세권이 소멸돼서 쫓겨납니다. 그럼 쫓겨는 나는데 대신에 병이 전세로 살면서 1,000만 원 투입을 해가지고 지붕을 개량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붕 개량비는 그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죠. 그 유익비를 지출을 해가지고 이 집의 담보 가치를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집이 전세로 살던 갑의 집이 1억짜리인데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개량하니까 1억 3천짜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3취득자 병의 공헌으로 담보 가치가 높아졌으므로 이 사람이 요 1,000만 원은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받도록 하고 있다. 그거를 우선 상환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보다도 먼저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1순위고 0순위가 경매비용이고 0순위, 경매비용. 뭐 이거는 뭐 공제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죠? 경매비용. 경매비용이 0순위,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보다도 선순위입니다. 그 실제로는 우선 상환이 아니고 최우선 상환 이래야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대위 변제권이 있잖아요. 대위 변제권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다.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자, 변제기 전에는 대위 변제를 못 합니다.
채무자 갑이 갚을 때는 변제기 전에도 기한이익을 포기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병이 갑을 대위해서 갚을 때는 변제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 전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갚아가지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는 총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는 360조 피담보 채무만 갚아도 돼요. 그러면 총 채무가 만약에 1억 3천이다. 근데 360조 피담보 채무가 1억 1천이다. 왜 차이 날까요? 피담보 채무는 지연이자가 1년치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변제기로부터 5년 후에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5년치 지연이자가 다 포함되면은 1억 3천이고 그 중에서 1년치만 포함되면은 1억 1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총 채무고 요거는 360조 피담보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연이자 다 들어가면은 총 채무, 1년치만 들어가면은 피담보 채무. 그래서 채무자가 갚을 때는 총 채무 1억 3천을 다 갚아야 저당권 소멸이 가능해요. 그런데 병이 갑을 대위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는 피담보 채무까지만 갚아도 된다. 이게 큰 차이 아닙니까? 그죠? 피담보 채무만 갚아도 된다. 이렇게. 자, 1번에 보실까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좀 전에. 자, 이 사람이 제3취득자는, 그죠? 전세권자, 지상권자, 소유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고. 자, 이번에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 역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이거를 피담보 채권, 360조 피담보 채권, 지연이자 1년치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에 갑소유 토지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병이 그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병은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래 맞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여기는 뭐 토지로 되어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 갑소유 집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병이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병이 매수 취득하여 병이 아니라 이렇네요, 그죠?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 취득했다. 그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집에, 그죠?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뒤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매수 취득했다. 이래 돼 있네요. 그럼 병은 제3취득자네요, 그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이 붙어 있는 요 집에 대해서 병이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을 취득했다. 요 병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필요비를 저 집에다가 지출했다. 유익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낙찰이 됐을 때 그 낙찰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병, 즉 제3취득자 병은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든 우선비든 최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4번에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뭐 똑같은 이야기네요. 자, 5번을 보시면 건물의 저당권자는 불법 점유에 대해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는, 저당권 침해가 됐을 때는 물권적 청구할 때 반환 청구는 안 된다고 들었죠. 원래 물권적 청구는 세 종류 아닙니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런데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에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했을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맞습니다. 채무자가 나쁜 짓을 하면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기한이익, 즉 변제기까지 갚지 않고 사용하는 이익을 상실한다. 즉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 맞습니다. 자, 6번에 1번 보실까요? 채무자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은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채권은 주권이고 저당권은 종권이고, 그저 저당권은 종이고 채권은 주인이고, 저당권은 채권의 운명에 좌우됩니다.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이전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즉시 소멸합니다. 이거는 부종성이라는 법률 규정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채권의 양도 없는 건저당권의 양도는 무효이다. 자, 이것도 맞죠. 우리가 채권은 주권이고 저당권은 종권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채권에 대해서 부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채권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될 뿐이지, 그죠?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의 양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도는 무효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돈을 빌려주고,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까, 채권자? 채권자이면서 뭐 건저당 해도 마찬가지고 저당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입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은 채권의 종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종성 원리에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고,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이 소멸되고, 채권이 남에게 이전되면 저당권도 이전되고, 따라서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양도 없는 저당권만, 건저당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이다. 맞네요. 자, 3번은 유명한 판례죠. 건저당 설정 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어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의 토지에 을이란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딱 잡았습니다. 5월 1일 날 건저당을 잡았다. 그래서 을은 채권자이면서 건저당권자, 갑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이 갑자기 병한테 토지를 팔아버렸어. 이렇게. 그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뭐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 하죠. 그래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자, 제3취득자.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돈을 완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변제를 해버렸어요. 변제를 해버리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 완제를 완전히 다 갚아버리면, 그죠? 확정된 채권을 다 갚아버리면 건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그러면 건저당 등기는 말소 대상입니다. 그 말소를 누가 청구하느냐? 자,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말소 청구는 소유자가 합니다. 그럼 소유자는 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병은 당연히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물청입니다. 물청.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병은 당연히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갑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게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습니다. 갑.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설정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갑의 종전의 설정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가 됩니다. 채권적 청구.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도 한 2번 나왔었고, 자,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 종전의 소유자 설정자도 말소 청구. 종전의 말소 청구는 채권적 청구, 현재 소유자의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종전 소유자 갑도 건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자, 4번에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래 맞죠. 부종성 원리에 따라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이 있네요. 특수저당권.
특수저당권은 뭐 건저당을 이야기합니다. 건저당. 건저당하고 공동저당을 이야기할까요? 건저당하고 공동저당. 자,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한번 연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저당을 보겠습니다. 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저당권 해가지고 건저당. 건저당의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선은 보통저당은 1억을 빌려주고, 즉 채권이 결정된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건저당의 경우에는 계속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정감 변동하다가 결산기에 가가지고 채권이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최고액만 결정이 됩니다.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책임의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 한도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을이 잠시 갚아서 채권이 제로가 되더라도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종성 완화. 근데 지금까지 배운 보통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즉시 소멸합니다. 그래서 부종성 강화. 그런데 건저당은 특징이 을이 1년 내내 거래기간 동안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그러면 채권이 소멸할 때마다 말소하고 채권이 생길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러면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저당권을 잡아버리면 중간에 을이 갚아서 채권이 소멸되어도 건저당권은 계속 존속한다. 이거를 부종성 완화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저당은 채권이 결정되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바로 소멸. 건저당은 채권이 결정이 안 됩니다. 최고액만 결정을 하고 채권은 연말에 가서 정감 변동하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채권이 잠시 소멸하더라도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1번을 보실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건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자, 우리가 이제 피담보 채권 확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저당권에서는 아무 소리 없으면 결산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 전에는 부종성이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완화가 되지만 이미 채권이 11억으로 확정이 돼 버리면 확정된 11억 채권이 소멸하면은 건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확정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 확정 후에는 부종성이 강화 이렇게 됩니다. 완화에서 강화로 바뀐다 이렇게 가십시오. 그래서 1번은 확정되기 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채권이 양도가 되면은 건저당권도 이전한다. X입니다. X. 만약에 채권이 양도되면은 저당권도 이전한다. 이걸 부종성이라 하거든요. 그럼 부종성이 강화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죠. 확정되기 전에는 완화가 됩니다. 완화. 그래서 완화가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소멸해도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남에게 이전되어도 건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확정 전에는 완화입니다. 근데 이미 확정이 돼버리면 채권이 소멸하면은 건저당권도 소멸, 채권이 이전되면은 건저당권도 이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번은 확정되기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부종성 완화.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어도 건저당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1번은 X가 됩니다. 이번에 건저당권 설정 시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자,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을 필요적 등기사항이라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저당 취지,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최고액. 뭐 채권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채권액은 기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을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합니다. 건저당 취지, 채무자, 최고액. 취지라는 말은 건자를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하라고는 뜻입니다. 세 가지.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상이다. 맞네요. 자, 3번의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 10억의 의미는 갑이 경매를 붙여서 10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액의 의미는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이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한도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자, 4번의 채권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별도로 이자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4번.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최고의 한도 내라면 전액 건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우리가 건저당하고 이제 보통저당하고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보통저당하고 건저당하고 차이. 우선은 차이는 지연이자하고 그 다음에 실행비용하고 이 두 군데서 특히 차이가 납니다. 자, 보통저당은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된다. 근데 여기는 무제한 담보된다. 보통저당에서는 실행비용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 근데 건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별도 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지연이자 1년치 무제한, 실행비용 포함 제외. 대신에 건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는 제외되지만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 이게 지연배상 지연이자입니다. 건저당에서는 1년분이 초과돼도 모든 지연이자가 건저당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네요. 자, 6번의 건저당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네요. 자, 7번에 경매를 신청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피담보 채권 확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 소리 없으면 결산기에 확정되는데 경매를 신청해도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토지에 만약에 갑다시라는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자, 을의 토지에 갑은 선순위 건저당, 갑다시는 후순위 건저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매 신청하든지 간에 갑과 갑다시의 피담보 채권은 무조건 확정이 됩니다. 어느 누가 경매 신청해도 모든 건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데, 자, 누가 경매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확정 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인공이 갑입니다. 갑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그럼 갑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갑다시가 신청을 해줘도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어느 누가 경매 신청해도 갑도 확정, 갑다시도 확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갑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직계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그때는 신청 시에 확정된다. 근데 갑다시가 경매 신청해도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그때는 남이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 시에 확정되지 않고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자, 갑의 피담보 채권은 갑이 신청하면은 신청 시에 확정. 자, 갑다시가 신청해주면 갑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 자, 갑다시의 피담보 채권, 갑다시가 신청하면은 신청 시에 확정. 갑이 신청해서 갑다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는 매각대금 완납 시. 결론은 뭐예요? 지가 신청해서 직계 확정이 될 때는 신청 시에, 그 다음에 남이 신청해서 내게 확정될 때는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에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 말은 남이 신청해 준 게 아니고 지가 했다 이 말이죠. 지가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때 확정. 맞네요. 자, 8번에는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후순위가 신청했는데 선순위 피담보 채권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지가 신청한 게 아니고 남이 신청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된다. 맞습니다. 자, 9번에 건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그 남이 신청했단 말이었죠. 그러면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 말은 신청 시에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후에 그 말은 확정 후에 이 말 아닙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에 원본 채권은 담보가 되는데 확정 후에 원본 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정 전까지의 채권만 건저당권으로 담보, 확정이 된 후에 발생한 피담보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9번은 맞네요.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10번에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맞네요. 최고액은 10억이고 채권액은 11억입니다. 초과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얼마를 변제를 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자, 그것도 시험에 잘 옵니다. 자, 우선 채무자 겸 설정자는 얼마?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자, 채무자 겸 설정자는 다 갚아야 건저당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에 잘 옵니다. 자, 채무자 겸 설정자, 즉 을이 갚을 때는 11억 전부, 채권액 전부를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대신 갚을 때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말소 청구가 된다. 자, 그러면 10번은 채무자가 지금 말소를 청구하기 때문에 실제 채권액 전액, 즉 11억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11번에는 물상보증인이 말소를 청구하네요. 그때는 전액이 아니고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장을 읽어보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전액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즉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도 X입니다. 10번은 O, 11번은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채무자 겸 설정자가 말소를 청구할 때는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하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말소를 청구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을 볼까요? 공동저당. 공동저당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쨌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얼마를 빌려주냐?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1억 5천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을의 소유가 X가 있고 물상보증인 A가 Y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는 1억짜리고 Y는 2억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하나에만 저당권을 잡기가 좀 불안했는지, 자, X 토지에도 저당권을 잡고 Y 토지에도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잡았다. 이걸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공동저당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1순위. 자, 갑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 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 이렇게 1순위로 공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X 부동산, Y 부동산 두 군데 등기가 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도 두 군데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갑은 1순위로서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누구냐? 자, X 가옥의 정이라는 사람, 정. 병은 어디가 붙지?
물상보정인 Y 소유, 을 소유 X가옥과 물상보정인 병, 물상보정인 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병, 물상보정인 병. 자,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X가옥에 2순위로 들어왔고, 그죠? 무라는 사람이 Y 토지에 2순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동저당이란 말은, 그죠? 채권 하나를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 부동산에 여러 개 저당권을 잡은 형태를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시에 신청해서 동시에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를 경매 신청해보고 배당 받아보고 부족하면은 나머지로 갑니다. 그걸 이시 신청이라 합니다. 이시 신청, 이시 배당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동시에 신청해서 배당을 받을 때는 우리 법에 딱 보면은 안분 배당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분 배당. 즉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받지 말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라. 그러면 하나씩 신청할 때는 일단 하나만 신청해 가지고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부를 배당받고 부족하면은 다른 부동산으로 경매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한번 볼까요?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X와 Y를 동시에 경매 신청해서 배당을 받을 때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가라 그 말은 후순위를 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갑이 아무 때나 받아가 버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침행타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갑이 X에 경매를 신청해서 1억을 다 받아가 버리면 정이 빵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지 맘대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경매를 넣었을 때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가서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분 배당에 관한 규정, 즉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가라는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으면 그러면 지 맘대로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가라 그 이유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1차 목표지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시에 신청할 때는 안분 배당을 받아가야 됩니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고. 자, 2번과 3번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갑은 을 소유 X가옥과 물상부정인 병 소유 Y토지에 대해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이고 정은 X가옥의 무는 Y토지에 대해서 각 2순위 저당권이다. 매각대금이 X가옥은 1억 원이고 Y토지는 2억 원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매대가 비율을 한번 내보는데 자, 총 경락대금이 3억이에요. 3억입니다. 3억. 자, 3억. 동시에 경매를 붙였을 때 3억입니다. 지금 3억. 3억으로 낙찰이 됐다 봅시다. 갑이 X와 Y를 한꺼번에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3억 중에서 1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1. 2억은 3분의 2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분수. 뭐 퍼센트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분수로 고치면 됩니다. 3분의 1, 3분의 2. 그러면 경매 대가 비율이 3분의 1, 3분의 2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결정이 되면은 1억 5천 중에서 3분의 1만큼을 X에서 받고, 그럼 3분의 1이 얼마예요? 3, 5, 15니까 여기에 5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5천만 원 받고, 또 1억 5천 중에서 3분의 2는 얼마예요? 3, 5, 15, 5, 20. 1억이네, 그죠? 1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1억 5천을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우선은 갑이 X 토지하고 Y 토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신청해서 동시에 배당을 받을 때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받아라. 그럼 경매 대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총 낙찰 자금이 3억이다. 동시에 낙찰이 됐다고 봐서 그러면 3억 중에서 1억이 차지한다. 3분의 1. 3억 중에서 2억이 차지한다. 3분의 2.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 이게 경매 대가의 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결정해 놓고 여기서 문제입니다. 1억 중에서 3분의 1을 받아라. 2억 중에서 3분의 2를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 대가 비율을 결정해 놓고 채권 중에서 3분의 1만큼을 X에서 채권 중에서 3분의 2만큼 Y에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 중에서 3분의 1은 5천이고 채권 중에서 3분의 2는 1억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갑은 X와 Y 토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경매 신청해서 배당을 받아갈 때는 X 토지에서 5천만 원, 그죠? Y 토지에서 1억을 받아서 1억 5천을 받아가라. 이거를 안분 배당이라 합니다. 안분 배당.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안분 배당이 적용되려 하면은 둘 다 채무자 소유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자는 을로 돼 있거든요. 잘 읽어보면은 을이 1억 5천을 빌렸어. 그런데 병은 채무자도 아니면서 자기 Y 토지에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이 병이란 사람은 채무자 아니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으로서 물상보증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재산과 채무자 재산을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았을 때도 안분배당,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이 안분배당이나 경매대가 비례해서 배당받아라. 이 규정은 둘 다 채무자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X도 을의 소유, Y도 을의 소유. 이래 됐을 때 5천 1억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판례가 나와가지고 물상보증인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게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돈 빌린 사람은 을 아닙니까? 을이 빌린 사람이고 병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을의 채무를 보증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을의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갑이 동시에 경매를 붙였을 때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아가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재산에서 배당받아라. 이게 우리 대부분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아가면은 1억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못 받은 게 5천 아닙니까? 그럼 물상보증인 Y 토지에서는 5천을 받아가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으로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이 섰네요. 둘 다 채무자 재산이다. 을의 X, 을의 Y 이리 되면은 5천만 원 1억을 받아가고 만약에 이 Y 토지가 채무자 을의 소유가 아니고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가 되어버리면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아가고 나머지 못 받은 5천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재산에서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잘 기억하십시오. 자, 1번에 X가옥 및 Y토지에 대해서 동시배당이 행해지면은 갑은 X가옥으로부터 5천, Y토지로부터 1억을 각각 배당받게 됐다. 틀렸죠? 과거에는 이게 2010년도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물상보증인이 들어오던 채무자 재산이든 상관없이 5천, 1억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에서 받아갔어. 근데 2010년도 판례에서는, 그죠? 채무자 재산일 때는 안분배당으로 받아가고 물상보증인이 들어오면은 채무자 재산에서 먼저 최대한 받아가고 못 받은 부분만 받아가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과로 1번은 틀렸죠. 그래서 갑은 X가옥, 채무자 X가옥으로부터 최대한 1억을 받아가고 물상보증인 Y토지에서는 5천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과로 1번은 틀렸습니다. 물상보증인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에서 1억, 물상보증인 재산에서 5천 이렇게 받아가야 합니다. 1번은 틀렸나요? 자, 이번에 갑이 X가옥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 정은 갑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20회당입니다.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X 토지만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X 토지만 신청해가지고 1억을 다 받아갔어요.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랬잖아. 1억을 다 받아가 버렸어. 자, 갑이 동시에 넣은 것이 아니고 채무자 X 토지만 경매를 넣어가지고 1억을 다 받아갔어요. 1억을. 그러면 1억을 다 받아가 버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또 다른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갑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받아갈 수 있다. 이걸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재산만 경매를 붙여서 홀라당 받아갔다면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빵 이래 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자, 갑이 동시에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았다면은 요 Y 토지에 받았을 것을 후순위 저당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게 채무자 둘 다 채무자 재산일 때는 그죠? 채무자 재산 X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또 다른 채무자 재산으로 갑을 대위해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데 이게 물상보증인 재산이 또 들어오면 물상보증인 항상 우선적으로 보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에는 갑을 대위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을 항상 보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약간 복잡해졌는데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들어와 버리면 동시에 경매를 신청할 때도 물상보증인을 보호. 그래서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1억을 받아가고 물상보증인 병의 재산에서는 5천만 받아가고 이래 됩니다. 그리고 또 물상보증이 들어오면은 자, 하나만 경매 신청하는 것을 이시 신청을 하잖아요. 이시 신청으로 받아갈 때도 물상보증인이 우선합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재산만 경매를 붙여서 1억을 다 받아갔어. 그러면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죠?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갑을 대위할 수 있지만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해서는 갑을 대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 재산만 경매를 붙여서 먼저 받아갔어. 그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갑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졌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재산을 먼저 경매를 붙여서 받아갔어. 그러면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에는 갑을 대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이 물상보증인 재산을 경매 붙여서 먼저 받아갔어.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 그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남은 게 물상보증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무아입니까? 이 사람도 물상보증인 이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 재산이 먼저 집행되면 물상보증인도 물상보증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도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해서 배당받아 갈 수 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시 요약서 강의를 잘 듣고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갑이 X가옥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정은 갑을 대위해서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1번, 2번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계약법.